네, 시간이 돼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복적정의 연구소의 이형우 소장입니다. 오늘 또 RJ 아카데미 89번째 순서인데요. 또 귀한 분을 모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시간 맞춰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인사 말씀은 이후에 저희가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모시게 된 제가 조균석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교수님께서 중간에 또 본인 소개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법무부 보호과장,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하셨고요. 어, 2003년에 국내 최초로 범죄 피해자 센터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셨고요. 회복적 사법 센터를 설립하셔서 지금 매달 RJ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임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100회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연구 모임을 지속하고 계시고요. 음, 얼마 전까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8월 말에 정년하셨습니다. 예, 퇴직하셔서 지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 연구 모임이나 이 활동들은 지속해 나가시겠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일단 퇴직을 하셨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뭐 200명 가까이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을 위한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조균석 교수님의 삶과 또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회복적 정의 협회에서 연구소에서 저에게 이제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을 위한 나의 삶, 너무 이제 거창한데요. 이런 주제로 이제 한번 토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뭐 전에 해보지를 않아서 과연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리 회복적 정의 협회하고는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제가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이영우 소장님, 또 이재용 원장님, 여기 또 윤구식 소장님도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저한테 이 제목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이 PPT에 올린 것처럼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을 위한 나의 삶. 이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게 앞으로 내가 정년 퇴임한 후에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을 위해서 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우선 앞으로는 뭐 제가 어떻게 할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나의 삶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한 89세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89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한 89세는 돼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이제 66세인데요. 66세의 나의 삶을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것 때문에 한 89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선 그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1985년에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일본하고 연관이 많이 돼서 제가 1990년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 방문 연구원으로 1년간 유학을 한 적이 있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1997년부터 99년까지 2년 반 동안 주일 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법무 담당의 일을 하는 그런 법무협력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일을 제가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2003년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 일생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일이 됐다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제가 아마 2003년도에 이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한 게 아마 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검찰을 나와서 2007년에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잠깐 했습니다. 잠깐 한 다음에 마침 2009년부터 로스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돼서 제가 그 로스쿨이 생기기 바로 한 학기 전인 2008년 9월 1일부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로스쿨에 이제 교수로 취임을 해서 또 제가 이제 늘 이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또 피해자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적 사법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화여대에 이제 회복적 사법센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제 뭐 소장이 뭐 한 명, 소장 한 명으로 하는 센터입니다만은 학교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했고 제가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 뭐 검사, 교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지난 8월 31일자로 16년에 걸친 교수 생활을 마감하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행히 이제 명예교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영우 소장님께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사사법 포럼, 회복적 사법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매월 이제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뭐 보통 강연 같은 데 가면 제가 이런 제 프로필을 좀 쑥스러워서 이거 소개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오늘 이제 왜 이 프로필을 소개를 했냐면 여기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연결고리가 돼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피해자 지원과 또 회복적 사법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연결고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한테 주어진 토크의 주제가 범죄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와 회복적 사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다 보면 이게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려면 회복적
사법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다가 그 후에 이제 회복적 사법 쪽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그게 꼭 뭐 나라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 보호와 회복적 사법은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뭐 사이가 글쎄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본은 오히려 이 범죄 피해자 이 지원 단체의 사회적인 파워라 그럴까요? 이익 단체로서의 파워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보다 크기 때문에 자꾸 피해자들한테 회복하라, 용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할 문제지. 무슨 엉뚱한 교수가, 무슨 엉뚱한 단체가 나와서 이렇게 뭐 회복해라 이럴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아마 일본 사회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이제 수복적 사법이라 그러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가깝게 지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가해자한테도 또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차이가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는 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먼저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피해자 또는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피해자 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빅티몰로지라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검사가 돼서 아무것도 잘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나 접점이 됐나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85년 1월 달에 검사가 돼서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저기 지방을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사는 검사가 된 때로부터 한 5년 후부터 5년 후부터 자기가 이제 시험을 봐서 외국 유학을 1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방문 연구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유학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그 나라의 이제 법 제도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배워서 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뭐 어려서라는 게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제가 혼자 일본어 공부를 이렇게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일본어 공부를 혼자 이제 하다 보니까 일본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본을 지망을 해서 제가 이제 일본 게이오 대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게이오 대학에 제가 방문 연구원이라는 자격으로 한 1년간 1990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한 1년간 가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 가 있는 그 시절에 1990년 11월에 일본에서 일본 피해자 학회라 그러는데 일본 범죄 피해자 학회가 마침 그때 생긴 거예요. 제가 그 게이오 대학에서 유학을 할 그 시절에. 그리고 마침 게이오 대학에서 창립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범죄 피해자 학회가 창립이 됐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 미야자와 고이치라는 이분이 법과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셨고, 이분이 마침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이 검사도 이제 가면은, 유학을 가면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바로 이 굉장히 잘생기셨죠. 그죠? 이 뭐 아주 키도 크시고, 춤도 잘 추시고, 술도 잘 드시고, 정말 돈도 많으시고, 이런 분 좀 닮고 싶어요. 근데 뭐 나는 이것저것 안 되는데, 이분이 마침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세계 피해자 학회라는 학회의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검사가. 그런 말씀을 이제 늘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제 일본 게이오 대학을 이제 갈 수 있게 됐냐면, 한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일본 게이오 대학에 가기 한 10여 년 전인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검사님이 일본 게이오 대학에 유학을 가시게 됐어요. 저처럼. 처음엔 6개월이었는데, 근데 왜 게이오냐? 왜 대한민국 검사가 게이오 대학을 가느냐? 이게 사실은 게이오 대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게이오 대학을 설립하신 분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분인데, 사실은 정한론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즐거운 분은 아니신데, 그런데 왜 대한민국 검사가 이 게이오 대학을 가게 됐냐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1980년대 일본의 대학은 굉장히 소란스러웠다 그래요. 그 말하자면 좌우의 대결, 학생 운동,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만한 동경대학, 와세대학 이런 대학들은 그냥 학생 운동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검사가 가서 연수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게이오 대학은 조용하게 데모도 안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 아마 주로 상과대학이 중심인 대학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일본 게이오 대학에 대한민국 검사님이 가시게 됐는데, 제가 13번째로 이제 일본 게이오 대학에 이제 갔는데, 그 초대 일본에 가셨던 이 민건식 변호사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94세인데요. 지금도 이제 현직 변호사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시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신 그런 이제 분이신데, 이 두 분이 나이가 1살 차이예요. 일본 미야자와 고이치 선생이 이제 1살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 두 분의 이 교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보호에 뭐라 그럴까요? 새싹이 됐다 그럴까요? 그 아주 기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1년 갔다 와서 뭐 또 검사를 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근데 사실은 검사를 하면 다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하루에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제가 검사할 때 한 달에 400건씩 사건을 처리해요. 한 달에 400건을 처리하면 그 400건 사건에는 대부분 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나중에 수사에 의해서 그게 진짜 가해자냐, 진짜 피해자냐 이런 게 가려지겠지만, 알게 모르게 어쨌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검사 손에 올 때는 다 한편은 반은 가해자고 반은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초창기에 검사를 할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 에 대해서 뭐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 나라에서 관심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검사들은 서로 모여서 뭐라 그럴까요? 뭐 자탄 비슷하게 왜 피해자의 관심을 더 가져야지 가해자들 인권만 이게 말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우리끼리
주고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그 정도 의미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저한테도 당연히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 게이로 대학을 갔다 오면서 피해자 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제가 그 일본에서 돌아온 바로 그 6개월 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이제 그 후에 이름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요. 지금은 이제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33살 때 여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기획운영실장이라는 뭐 넘버 3예요. 넘버 3 자리에 제가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피해자의 문제는 형사정책의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가 이 피해자 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던 중에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분이 1990년에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 피해자 학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한테 친구예요. 한 살 어리지만 친구니까 내가 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테니까 한국에서도 한번 피해자 지원 뭐죠? 피해자 학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분이 자꾸 만날 때마다 한국에도 만들어라, 한국에도 만들어라 이렇게 요새로 치면 뭐라 그러나요? 글루밍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이제 막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검사를 하시다가 마침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니까 이분이 저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피해자 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너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있으니까 한번 좀 앞장서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뭐 지시죠, 뭐.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한국 피해자 학회에 우리 이제 학회를 만들려면 발기문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발기문부터 해서 발기대회, 그다음에 창립대회, 그리고 또 학회지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런 인연이 돼서 1992년 4월 25일 날 우리나라에서 한국 피해자 학회를 창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30주년이 이제 넘었어요. 그죠? 30주년이 넘어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피해자 걸 접하게 된 뒤로부터 계속 바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피해자 쪽에 연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제 피해자 학회 회장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1980년대, 90년대 그 초중반에 그럼 대한민국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 어떤 정도의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문제들이 이제 있었냐 이제 그런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1987년 10월 29일 날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지금의 헌법인데 이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 안에 그 헌법 안에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진술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진술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국가가 구조해 줄 수 있다. 이걸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권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그때 당시에 헌법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쇼킹한 얘기예요. 이 당시에 1987년 당시에 전 세계 헌법에 범죄 피해자가 언급이 된 그런 헌법은 5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그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경위인지는 지금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바로 87년에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 이렇게 규정이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그 해 또 그 다음 해에 거치면서 우리 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소송법에 형사 절차 진술권이 이제 상세하게 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뭐 유족 구조금이라든지 또 상해 구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라는 게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인데 일본, 홍콩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이 법이 이제 생겼고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제 단체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데가 91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이어서 이제 성폭력 범죄, 다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러면서 어떤 개별 범죄에 대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법률도 생기고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시민운동 여성운동이라 그럴까요?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주장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는 어떤 일반 모든 범죄 피해자가 아니고 특정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또 이렇게 아동학대 이런 특별하게 이제 더 취약한 그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된다는 이제 그 논의들이 이제 한참 진행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사건을 수사를 하잖아. 그죠? 계속 그 후에 검찰청에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 돌아가서 계속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느끼게 된 건데 이건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 범죄 피해자가 말하자면 국가로부터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해자의 인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까지는 그 부류의 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잊혀진 존재였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 피해가 없었던 그때 시대, 그 시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성폭력 당하기 전에 활발하게 생활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서바이버라 그러는데 그래서 빅팀에서부터 서바이버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에서도 관심이 없고 사회에서도 관심이 없고 이게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늘 뭐 어디 대놓고 논문을 쓰고 뭐 어디 제가 무슨 어디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2003년에 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이제 지청장으로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 여기 저 토크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제 뭐 공직에 계신 분 혹은 뭐 교직 이런 어떤 직장이나 이제 어떤 단체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있다 보면은 밑에 아직 그 조직의 그 중간 간부나 밑에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일을 무슨 자기가 생각한 어떤 비전을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기관장이 되면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검사를 해서 이때 벌써 검사한 지 그건 뭐 십몇 년, 20년이 다 돼갈 때인데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잖아요. 제가 검사 됐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을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청장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관장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대통령은 당연히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 기관장이 왔을 때 뒤엎을 거는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어?
우리 뭐 정권을 봐도 그렇잖아요. 뭐 이 정권에서 한 거 그 다음 정권에서 확 뒤집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 대못을 박아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음 정권 혹은 뭐 다음 기관장도 그것을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뭐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기서 최초라는 건 이제 일반 범죄인에 관한 그런 걸 일반 범죄 피해자에 관한 걸 얘기하고 아까 성폭력 피해자나 이런 건 벌써 저보다가 훨씬 전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시는 선각자들이 다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범죄의 피해자 똑같잖아, 그죠? 피해자는 피해자지 뭐 성범죄 피해자가 제일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해서 2003년 9월 5일에 김천 구미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김천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디자인과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만든 심볼이거든요. 이 말하자면 범죄로 인해서 이 말하자면 상처를 입은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돌봐줘서 거기에 이제 새싹이 돋게 한다. 이게 멋있는데 또 뭐 그 후에 이제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회라는 게 생기면서 이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뭐 글쎄요. 제가 봐서는 이게 더 멋있는데 이런 이제 엠블럼으로 이제 바꿔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냐? 혹시 여기에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하고도 관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정의나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피해자 학회는 매년 4월 달하고 이제 10월 달에 학회를 두 번 하는데요. 2003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천지청장으로 막 갔을 때요. 김천지청장으로 막 갔을 때 피해자 학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여기 저 굉장히 젊었죠, 그죠? 내가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미야자 고이치 선생님 여기 계시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이제 피해자의 그 뭐랄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민건식 변호사님 계시고 이렇게 이제 저녁을 같이 했어요. 학회 끝나고 이제 저녁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우리 미야자와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책을 한 권 주셨어요. 뭐냐면 범죄 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이라는 그런데 저걸 주시면서 일본, 일본에는 먼저 벌써 범죄 피해자를 돕는 민간 단체가 생겼다. 그래서 동경에서는 동경 범죄 피해자 지원 연락회라고 이제 그때는 했는데 이런 게 생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런 걸 한 권을 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범죄 피해자에 이제 관심도 있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걸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그였고 이 4월 달이잖아, 그죠? 이게 4월 이게 4월 달인데 그 2개월 전에 이 2개월 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그 아침에 출근 시간이죠. 출근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그 할아버지인가 하는 분이 그 불을 방화한 거예요. 방화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죠? 그저 출근한 거만 죄밖에, 그 죄는 아니죠. 출근한 거밖에 없는 그분들이 사망 실종이 192명이고 부상이 15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났는데 말하자면 방화범죄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일반 범죄, 일종의 이건 재해 같은 거죠. 그죠? 이런데 우리나라에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막 전국에서 그 뭐죠? 자원봉사자들이 막 가서 자원봉사 하겠다고 막 내려오는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도 없고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는데 그 성금을 제대로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또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성금을 또 유족 그 단체에서 서로 또 나눠줘서 그걸 뭐 서로 어디에 써야 된다고 다툼이 있고 도대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이제 여기 뭐 이거는 그때 제가 이제 김천에 있다 보니까 영남일보를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쏘가리라는 이런 이제 만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부재인 거예요. 이런 대형 범죄 피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 이걸 제가 너무 이제 가슴 속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중에 아까 그런 책도 받고 하니까 야, 이건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그런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일본만 보면 좀 또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무슨 미국은 어떤지 또 영국은 어떤지 뭐 전 세계 거를 다 봤어요.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 피해자 지원 민간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생긴 나라는 영국이에요. 우리 영국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그 영국에가 처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VS라 그래서 빅팀 서포트라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조그만 지방에서 있었는데 그 지방에서 그럼 왜 생기게 됐냐? 이게 제가 도시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이게 왜 생기게 됐냐면 영국도 옛날부터 범죄를 범한 가해자를 그 갱생시키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갱생보호위원이죠, 그죠? 그런 갱생보호위원들이 그 마을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범죄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 복귀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들의 범죄를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같이 회복을 시키지 않고는 그게 진정한 사회 복귀가 될 수 없다. 이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 중에 반은 지금처럼 그 뭐죠? 가해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 반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빅팀 서포트라는 걸 1974년에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 조직이 된 거는 1979년에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됐냐?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노바라는 데인데 그 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 오브 빅팀 어시스턴스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은 전국 조직이 먼저 일찍 만들어졌어요. 그게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다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에, 뭐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밑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일을 자꾸 평소에 하던 일보다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윗사람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만들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직원 그리고 또 그때 범죄방지 예방위원이라는 이제 민간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범죄 피해자 지원이 어떤 거고 범죄 피해자 지원이 왜 필요한 건가 하는 이 강연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에 대전대학의 이제 김용세 교수라는 분이 처음 오셔서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런 분야에 그때 당시로는 제일 이제 아는 게 많으신 분이셔서 제가 모셔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서는 제가 또 우리 검찰 같은 데는 그 무슨 지청장이 지멋대로 하면 또 윗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괜히 했다가 위에서 쟤는 왜 저런 거 쓸데없는 거 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딱 보고서 2장짜리 만들어서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검찰총장님이 그 유명하신 송광수 검찰총장이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딱 어떻게 했냐면은 피해자 보호에 검찰이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 운영의 시민 참여를 확대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이미지를 부각하겠다. 이게 정말 좋은 얘기잖아, 그죠? 좋은 얘기를 해서 하고 앞으로 이 기존 피해자 단체 외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무슨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고 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그 보고서를 하니까 바로 위에서 그럼 한번 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제가 받고 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 절차를. 예를 들어서 설립, 추진, 발기인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다양하신 분위기죠. 그리고 우리 직지사, 김천은 이제 직지사가 큰 그 절인데 그 직지사의 주지스님 또 여기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종교단체 지도자님들도 여기 같이 해주셨고, 여기 또 가운데 계시는 분은 이제 구미 시장님이신데, 그 후에 경북도지사 또 하시고, 지금은 민주평통, 부위원장님, 민주평통의 위원장님은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하시는 이런 아주 참 훌륭하신 분들을 발기인 회의로 모셔서 했는데, 또 이 시민들의 또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 세미나 그다음에 또 제가 직접 여름 그 휴가를 이용해서 일본에 갔어요. 제가 일본 그 책자 아까 받은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 단체에 제가 일부러 가서 이렇게 이제 연수도 받고 그리고 와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경찰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를 제일 먼저 만나는 관서는 경찰서거든요. 검찰은 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거를 이해를 안 해주면 성공할 수 없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찰서에 제가 여기 지청장 전데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우리 일선 형사 이런 분들 모시고 제가 이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또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전문 상담원들, 자원봉사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연수도 이제 같이 해서 이런 여러 그 몇 달에 걸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2003년 9월 5일 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술대회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천이 이제 보다가 제가 이제 지청장은 김천이지만 김천하고 구미를 이제 김천지청이 관할하는데 구미가 훨씬 더 커요.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세가 훨씬 커서 제일 먼저 이제 김천 구미에 이제 피해자 지원 센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미 시장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시청에 청사의 일부분 시청에서 쓰는 이제 다른 건물인데 거기를 이제 와서 해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빌려주시고, 그리고 뭐 처음에 돈도 없을 텐데 보조금 주겠다 해서 보조금을 이제 5천만 원을 보조금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지청은 김천에 있는데 우리 김천에도 오늘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김천 당시에 이제 시장님인데 김천은 이제 구미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시세가. 그런데 역시 이 김천시가 구미시에 질 수가 없다. 구미에서 5천만 원 줬으면 우리도 5천만 원 준다 해서 여기서도 또 보조금을 5천만 원을 주셔서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했고 그래서 2003년 12월에 김천에다가도 이제 사무소를 냈는데 여러분 여기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다도 알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홍보대사를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홍보대사를 좀 이렇게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검사님들 모아놓고 이 김천구미 출신의 또는 뭐 김천구미와 관련된 분들 중에 좀 이 하실 만한 분이 없는지 추천을 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제 추천이 됐는데 에, 그뭐 그때 당시에 제 지금 기억나는 분 중에 그 G.O.D라고 있어요. 그죠? 남자 가수들. G.O.D의 김태훈가 하는 그 친구가 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옛날 영화 배우 하시는데 탤런트하고 그 누구시죠? 이름이 갑자기 한다. 그 농구 선수 사모님 하시는 이름이 갑자기 왜 생각 안 나지? 그분도 계시고 그런 이제 분들이 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송유나 배우가 마침 그때 당시에 뭐 영화에도 출연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냥 말하자면 봉사로 뭐 말하 속된 말로 하면 무슨 경제적인 그런 거 한 푼도 안 받고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냐 하면은 본인이 김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 본인의 아버님도 김천에서 그 학교 교편을 잡으시고 이런 이제 김천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 그 김천의 향토 사학자, 그 글 잘 쓰시는 분한테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한번 초안을 만들어 봐라, 설립 취지를. 그랬더니 이분이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왜 만들었냐 하는 그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범죄를 완전하게 막지 못하는 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피해자들을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고 지원하는 민간의 지원기관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개선하며 사회 내의 지원 시스템을 확립함과 아울러 사회 전체의 피해자 지원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이 됨과 동시에 도움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지금 전국에 60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여기 이분이 작성하신 것처럼 이 설립 취지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범죄 피해자 그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2003년의 향후 과제예요. 2003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향후 과제가 시작이 중요하다. 작은 것부터 하자.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을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매년 9월 5일 그 피해자 지원 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5일을 범죄 피해자의 날로 지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직까지 못 했거든요. 그건 향후 과제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자원봉사 전문가를 조기에 양성하고 다양한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2003년에 향후 과제인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후에 제가 2003년 9월 5일에 여기 지금 9월 3일이 잘못됐네요. 9월 5일에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후에 바로 1년이 돼서 1년 후에 법무부에서 보니까 이건 너무 좋거든요. 검찰이 법무부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바로 새로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바로 전국 검찰청에다가 10월 1일자로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에 바로 12월까지 두 달, 10월, 11월, 11월이니까 12월이니까 석 달 여유를 줄 테니 전국 검찰청에 다 김천 구미와 같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60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바로 1년 후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국에 60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그 아우르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전국 연합회가 이제 그 후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돈을 벌금 받는 거에서 지금은 8%, 맨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는 4%였는데 지금 두 배가 돼서 전, 저 법, 저 뭐죠? 벌금의 8%. 그게 한 천억쯤 돼요. 이 8%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으로 만들자 하는 이제 범죄 피해자 기금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금년 올해 7월 달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죠?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바로 이제 뭐그 전에도 이제 계속 만들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솔루션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며칠 안 됐네요, 그죠? 아직 일주일 뭐 2주일도 안 됐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범죄 피해자 인권 주관이라는 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그때 당시에 범죄 피해자의 날을 지정을 해야 된다. 그걸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범죄 피해자 인권 주관이라는 게 법제화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전국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주거 지원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왜 여기다 썼냐면 그 이영우 소장님께서 저한테 오늘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어, 그 먼저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질문 중에 보니까 그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뭐냐,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나 대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오셨는데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고 또 이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경제적, 법률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거라 그래요. 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이때까지는 당하지 않았던 정말 생각하지 않은 그런 그 말하자면 일이잖아요. 우리 그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생기니까 이 심리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름대로 이제 아까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트라우마도 알게 되고 PTS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원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 지원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김천 같은 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보면 여기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셀프 헬프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도우는 거죠. 셀프 헬프 모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으면 성폭력 당한 피해자들의 모임, 또 살인의 유족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심리적인 그런 치유와 안정이 많이 된다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 김천 구미센터에서는 그걸 굉장히 그래서 지금 레인보 햇살 블루 햇살 그린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아까 질문 주신 분한테 뭐 답변 겸 함께 이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평가하기는 세계에서 뭐 아주 굉장히 탑 랭크에 돼 있다. 오히려 일본보다 늦었지만 일본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일본이 부러워하고 뭐 미국, 영국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거의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지만 앞으로도 조금만 더 발전을 했으면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아직도 관심과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제도와 입법으로 된 것이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스톱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일부에서는 뭐 그거 만들면 뭐 하냐. 그냥 또 그게 그거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좀 자조 섞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짜 내실 있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돼서 피해자의 별로 맞춤형을 해야 되고 또 김천 다르고 순천 다르고 뭐 서울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도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균질화 이런 것도 좀 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뭐 어떤 단체든지 다 재정적인 문제는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여러 가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그 앞 단계 범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우리 이 피해자 지원의 역량을 더 그쪽으로도 조금 쏟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발전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근 1시간 동안 제가 범죄 피해자 쪽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회복적 사법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피해자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뭐 가해자 또 지역사회 회복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제도, 피해자 보호 지원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거를 미리 좀 알아주신 다음에 이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한 10여 분 정도 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여 분 정도 이제 제가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형사사법이라는 게 처벌 위주였잖아요. 그죠? 응보형이라는데 처벌 위주에서 이제 회복 사법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인터뷰 세 번째인데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 인터뷰가 이거예요. 뭐 아버지라는 무슨 잡지가 있는가 봐요. 그 아버지라는 잡지에서 언제 한번 와서 이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뭐 짧게 말씀드렸던 그때 그 사진이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뭐 1급, 2급, 3급 시험들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쓴 거는 오늘 그 저한테 이 서면으로 질문 주신 분 중에 현재 우리나라 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회복적 사법 정의 개념의 인식 정도가 뭐 어느 정도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셔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론과 실제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론과 실제라는 게 있는데 회복적 사법의 이론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이 가해자가 자기 책임을 반성하고 느끼고 또 피해자가 회복하고 또 그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평화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해자가 뭐를 요구하는지 이런 거를 더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시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회복적 정의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이런 순수 이념적인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형사사법에서는 이런 말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이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제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선 제일 먼저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사실은 웬만한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형사사법에서는. 물론 이제 그 세법적 정의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직장이라든지 해서 조그만 단체에서는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슨 서울에서 범죄가 났다, 대전에서 범죄 났다 이래갖고 그걸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런 게 이제 우선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는 건 또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결국은 가해자, 피해자만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도 검사 뭐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 검사실에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불러서, 반성, 잘못했다 해라. 뭐 이렇게 용서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이제 늘 저도 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런 정도에서의 그 말하자면
회복적 사법 개념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그 이론에 더 가까운 형태로 특히 이제 요새 우리 여기 회복적 정의협회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시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이론에 더 가까운 형태의 그런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이제 그런 걸 하는데 현실에서는 좀 그런 이런 이론적인 걸 그대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왔냐? 회복적 정의협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여기서 뺐어요. 그것까지 이제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회복적 정의협회 거는 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 범죄 측면에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이 제일 처음 소개된 거는 1998년 8월이에요. 98년 8월에 서울에서 4년마다 열리는 국제범죄학회라는 게 서울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그 뭐죠 호주의 브레이스 웨이트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회복적 사법에 관한 그 소규모 세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연구자들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무렵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뭐 이런 회복적 정의 이런 거를 소개하기는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난 후에 2년쯤 지난 후에 예? 아, 아닙니다. 2년쯤 네. 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지난 후에 한국 피해자 학회의 그 학회지 피해자학 연구 교수님들이 회복적 사고 논문이라는 걸 이제 두 편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아까 제가 2003년 9월에 김천에서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든 데가 대전이에요. 대전. 대전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후에 만들었는데 이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화해중재분과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화해중재분과를 운영하면서 했는데 그게 왜 그때 대전에서 했냐면 그 대전대학의 김용세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까 왜 제가 어, 김천지청에 모셔서 강연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여기 있어서 했는데 이게 제가 그러면 이걸 보고서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대전처럼 우리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회복적 사법 그거를 이제 화해 중재 이런 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피해자 지원도 지금 뭐 바로 생겨서 하기 어려운 마당에 중재까지 하면은 너무 이게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피해자 지원만 하기로 했는데 대전에서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델이 돼서 우리 검찰에서 2006년 4월에 이 형사 조정 그러니까 이 뭐 이걸 꼭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는 것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 가해자를 불러서 민간의 위원님들이 회복을 유도하는 중재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대전지검이라든지 대전을 했으니까 대전지검이라든지 부천지청이라든지 서울 남부지검이라든지 이 세 군데에서 시범을 했어요. 시범을 하고 드디어 해보니까 이거 좋더라 해서 2008년 7월에 전국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 전국에 시행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이걸 어디서 했냐면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했어요.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하니까 또 이거 모든 일에는 또 뭐 이것저것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 저 뭐죠 조정을 하면 피해자 편만 들 거 아니냐.
가해자 편은 안 들고 피해자 편만 드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뭐죠? 검찰청에서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찰청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는 피해자 이제 지원에 굉장히 매진을 했었는데 어떻게 회복적 그 사법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 2000년도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이화여대 교수로 2008년 9월 1일에 이제 로스쿨이 2009년에 3월 1일에 만들어졌는데요. 로스쿨 생기기 전에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제가 부임을 하면서 우리 이화여대에 회복적 사법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은 93년부터 벌써 2010년 되면은 벌써 한 20년 다 돼 가잖아, 그죠? 나름대로 전국에 그 센터들도 많고 뭐 전국 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하니까 이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회복적 사법센터를 개소를 하고 이 회복적 사법 포럼이라는 거를 매달 일회 뭐그 사이에 이제 뭐 뭐죠? 코로나 때는 못하고 또 매달 8월은 하루, 한 달 쉬어야 돼서 1년에 11번, 매달 한 번 우리가 이 회복적 사법에 관심이 있는 검사, 판사, 경찰관, 교도관, 또 보호관찰, 소년보호, 또 교수, 변호사, 또 우리 민간에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 뭐 이런 모든 각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죠? 모여서 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가고 프로그램화 나갔으면 좋겠냐 이런 걸 논의하자. 이런 걸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거는 보니까 제1회 포럼 사진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하여간 제1회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 우리 김재희 박사가 있네요. 이게 뭐 그렇게 즐거워서 웃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경찰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제1회를 해서 2024년이면 14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4년이 지난달 했어요. 지난달에 133회 포럼을 이제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검찰청 이게 검찰 마크예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좋은 그죠? 회의실을 빌려줘서 우리 보고 이제 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요번에는 이제 여기 교도소 소망교도소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소망교도소의 소장님이 나오셔서 교도소에서 이제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회복적 정의협회하고 정의협회가 이 소망교도소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와서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했다. 뭘 잘했냐? 이거 하기 잘했다. 여기에 그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14년, 1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분야에 가서 점점 높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다 조금씩 이런 걸 하셔서, 지금 여기 판사님도, 뭐 오늘 임수희 판사님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법원의 판사님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 또, 나영민 총경님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나영민 총경님도 또 경찰에 가서 회복적 경찰 활동을 하고, 다 우리 멤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복적 정의협회에 계신 분들도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같이 멤버를 하셔서 자주는 못 나오시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 늘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거는 그냥 저희들이 저 뭐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회복적 사법 포럼이 2024년 11월 1일 날 여러분 송상현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하셨던 그분이 하시는 재단하고 우리가 국회의원 회관실에서 사법정의의 회복적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걸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12월 6일에는 대검찰청에서 회복적 형사사법과 교정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시겠죠? 그죠? 우리 회복적 사법 포럼이 또 이 회복적 사법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저희 보고 같이 하자.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11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고 뭐 아직까지 내년에는 무슨 오파가 없는데 내년에도 오파가 있으면 또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복적 사업 포럼은 제가 정년을 했지만 제가 하여간 힘이 있을 때까지는 매달 그를 같이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회복적 사법과 관련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형사조정위원 교육인데 이 형사조정이라는 게 뭐 100%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걸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워드 제어 교수님도 무슨 모든 프로그램이 다 회복적일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회복적인 거, 좀 덜 회복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 그 형사조정위원이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한 60% 이상은 회복적인 그런 이념을 이제 실현하는 건데 그거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맡아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김재희 교수님이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늘 우리가 회복적 정의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말부터 11월에 걸쳐서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하워드 제어 여기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 하워드 제어 선생님의 이제 이 책 번역을 우리 RJ 포럼에서 번역을 해서 1판도 나오고 2판 이게 그래서 오늘 뭐 김복기 대표님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김복기 대표님이 전에 이거 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전에 하셨죠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데 또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회복적 정의 사법 리틀북으로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이 다 포용할 수 있게 이게 회복적 사법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관련된 책자를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그다음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 그다음에 또 회복적 사업의 실천과 과제 이런 책들을 그리고 마침 또 이 책은 2022년에 세종도서 학술 부분의 세종도서로 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회복적 사법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교수가 된 이후에 이제 활동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하면 법무부의 검찰 인권 평가위원회 이제 위원을 했는데 그때 위원이 세명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유명해졌는데 저만 유명 안 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하면서 앞으로 좀 유명해지겠죠, 저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했고, 저도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도 했고요.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위원도 했고,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용심의회 위원도 했고요. 또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학교 폭력에서 이 회복적 사법을 어떻게 도입하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나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저도 이것도 좀 했는데 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다 안 듣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검의 대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그 후에도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일본어, 한국말로 이 범죄 피해자라든지 형사 조정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교수를 16년 했습니다. 교수 16년 했는데 검사할 때는 피해자 지원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검사는 22년을 제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검사 22년 그다음에 교수 16년 동안에는 제가 이제 피해자 또 회복적 사법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드디어 제가 8월 31일자로 정년을 했는데 뭐 어떻게 연합뉴스에서 저보고 정년 하신 교수님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태어나서 두 번째 인터뷰인데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기사를 써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 조 교수는 퇴임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게 신문에 딱 이게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정년 후에 몇 달 지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데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네요. 그죠? 오늘 딱 한 달 지난 날이네. 그죠? 한 달 지났는데 마음이 편한데 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걸 이제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정년 후에 제가 이 형법주의라는 대한민국 형법이 1조부터 쭉 있잖아요. 그죠? 그걸 1조부터 해설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형법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12권으로 되는데 지금 10권이 출간이 됐거든요. 이제 나머지 2권을 제가 지금 맡아서 최종 편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편집 대표로 저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하는 그게 이제 제일 매일 이거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적정한 시기에 변호사를 개업하면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공익 활동을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혹시 오늘 강연하신 분,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하고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보다 한 7, 8분 더 했는데요. 오늘, 뭐, 글쎄, 이게,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을 위한 삶인데,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부 옛날에 했던 거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활동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음, 이거는 교수님, 어떻게 없애죠? 없애지 말고 놔둘까요? 아니요, 교수님, 그 공유 중지인가요? 그게 네, 아마 어떻게 있죠, 그게? 화면 위쪽에 보시면 조금, 따로 공유 예. 중지가, 네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이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어, 교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 지원과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쭉 듣게 돼서 그 지점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셨구나. 그걸 물론 원장님 책에도 교수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그 선생님들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채팅창 그리고 끼셔도 좋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저한테 이렇게 처음 질문 온 것 중에 뭐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성격 관련 사례도 있는지 뭐 이거 아마 형사 조정에 이런 사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저 뭐죠? 김재희 교수님이 많이 아시니까 한 1분만 요거 설명을 하시고 시작하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 그, 김재희 교수님,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꺼나서 다시 얘기할까요? 아, 교수님 얘기가 안, 마이크가 안 되네요. 어, 다음에 하시고 그럼 그냥 진행하시죠. 네네. 이거는 아마 윤구식 소장님도 경찰 활동 하시면서 이런 사안들을 다루시는지, 예, 혹시 윤구식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아직 그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경찰 활동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거나 그 좀 뭐라 하지 그 심각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대화 모임 사례로 의뢰를 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로는 의뢰된 것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들 질문 해주시죠. 그러면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교수님 왜 중학교 때 일본어 공부를 혼자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제가 저 뭐죠? 한자를 좋아했어요. 한자를. 저희 집이 뭐 이제 뭐 저희 아버지도 한문 선생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 한자를 좋아하는데 일본 한자가 우리 한자하고 좀 다르잖아, 그죠? 일본 한자가 우리 한자하고 조금 이제 달라서 그게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시험을 보고 들어간 마지막 세대거든요. 1977년에 이제 70 그러니까 4년이네, 그죠?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간 그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저 뭐죠? 그 뭐 공부를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이 한자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일본 한자가 좀 흥미로워서 그래서 그때 그 일본 문법 책을 하나 사갖고 그거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 그걸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말 이제 말은 잘 못하는데 읽을 줄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도 갔잖아요. 그 일본 가서 피해자도 배워서 회복적 사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그 일본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어,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제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그 도서실에 가면 그 일본 잡지가 많이 와요. 그 일본 잡지에 수학 그 잡지, 영어 잡지 이런 잡지들이 오는데 그 아무도 안 볼 거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일본어를 읽을 줄 아니까 저 혼자만 가서 그걸 보니까 나름대로 뭐 대학 가는데도 아마 도움이 돼서 저는 재수도 안 하고 운 좋게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큰 일본어가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그 저 애 키우시는 학부모님 계시면 좀 뭐 애들한테 뭐 외국어도 좋고 뭐도 좋고 하나 좀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좀 하나 뭐 투자할 게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그래서 일본하고 많이 이렇게 인연도 닿으시고 또 영향도 이제 주고받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자료 어떤 화면을 보다가 그 일본의 도쿄보호관찰소에 피해자 심정 전달 제도라는 게 또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교수님 그뭐 피해자 심정 전달 제도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피해자 심정 전달 제도를 이제 좀 잘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까 두 가지 그 저 세미나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중에 12월 6일 한국 교정학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대검찰청에서 오후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일본에서 다츠야 교수님이라는 개요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본에서의 그 심정 전달제에 관해서 강연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와서 이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아는 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범죄 피해자 지원의 보호 지원이 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형사 조정 이런 것도 일본에는 없고 회복적 경찰 활동 물론 일본에는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좀 피해자 이제 회복적은 아니고 이제 피해자를 좀 보호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 절차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형 집행 단계에서 이 피해자들을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일본에서는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이 피해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피해자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고 다른 범죄 피해자가 이제 대신 나와서 그때 이런 내가 겪었던 고통은 어떤 거고 이런 걸 이제 강연하는 말하자면 그런 형식의 교육을 교도소에서 이제 많이 교도소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보호 관찰 단계에서 보호 관찰은 사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회 내처우니까 보호 관찰 차원에서 피해자 한테 그 뭐랄까 피해자가 그 보호 관찰을 받는 그 범죄 보호 관찰생한테 그 심정을 내가 너의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도 고통스럽다 혹은 뭐 네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치유가 되겠다라든지 이런 심정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피해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것을 받는 보호관찰관한테도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보호관찰에서의 피해자 심정 전달을 해줘라는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유족이든 뭐 피해자든 이런 분들이 원하면 자기들 심정을 적어서 이제 그 보관찰 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작년인가? 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작년인가부터 그 뭐죠? 교도소 수용자들한테도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한테 피해자들이 심정을 전달하는 그런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보호관찰 교도 수용자 그러니까 형 집행 단계죠. 형 집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그 심정을 전달하는 그게 이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가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도 약간 관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정도는 이 정도고 보다 상세한 거는 우리 12월 6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대검찰청으로 오시면 아주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딥페이크나 성범죄 관련된 거는 지금 채팅창에 김재희 박사님하고 홍성현 선생님께서 몇 가지 경험하신 바들을 올리셨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건들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뭐 손해배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까 그 교수님 강의 중에 이선빈 선생님께서 손들기를 표시해 주셨는데, 예, 혹시 이선빈 선생님이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럼 잘못 누르신 걸로. 네. 네, 혹시 뭐 다른 분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네, 질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저기 춘천에 있는 김복기입니다. 오늘 교수님 또 여기서 뵐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고요. 어, 일단은 저기 처음부터 쭉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존재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삶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크게 울림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 학회가 결성되는 그 배경 설명해 주신 것이 이렇게 해서 회복적 정의라는 그 운동이 펼쳐지기 전부터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뭐 학회지도 창간되고 학회도 저기 창립이 되고 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문은 피해자 학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회복적 정의 운동에 굉장히 큰 기여를 많이 해주셨고 그것을 앞장서서 해주신 것, 이렇게
20몇 년,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궁금한 거는 뭐, 많지는 않고요. 피해자 학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나름대로 피해자 학회에서 보는 회복적 정의 내지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어떤 변화랄까? 뭐, 이게 추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피해자 학회에서 지금 바라보는 회복적 정의의 운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회장을 하셨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뵌 지가 한 9년, 10년 어간 되어 가고, 가장 긴 제목의 책을 이제 만들게 되는 그 배경 속에서는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정의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서로의 이해 내지는 논의의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걸 넘어선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필요하고 각각의 영역 속에서 해야 될 역할도 따로 있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한데 지금 이제 한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학교에서의 회복적 생활 교육이 있고 또 이제 경찰 활동은 법체계 안에서 사실 책을 통해서 회복적 사법 실천과 과제라는 책 속에서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사법 단계 속에서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경찰 단계라든지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교정 단계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단계들이 또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활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력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큰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뭐 법적인 것도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법안도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좀 큰 틀에서 누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각자 열심히 지금 하면서 큰 강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서 그 일을 하신 선구자적인 입장 속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력하면 더 좋겠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그런 나름대로 영역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 부분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좀 큰 흐름 속에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강물에서 본다면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좀 들어서 그 질문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교수님. 네, 두 가지 다 큰 그 질문이고, 이제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지금 우리 학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회복적 사법 정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제 소개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많은 이제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역시 이제 논문을 발표해야 뭐 이렇게 그 학회에서는 논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유명하신 분들의 이제 논문이나 책을 인용하다 보니까 보고선 자기도 이제 쓰다 보니까 주로 이념의 중심,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의 이념, 그건 뭐 하워드 제어 선생님 거기에 나오는 그 아주 그 이념적인 그런 그건데 그런 것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초창기에는 좀 약간 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그 논문을 발표하고 또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지금은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인데 거기서도 연구 과제로 그런 걸 많이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조금 그때보다는 그때 한참 활발하게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관심을 가졌던 때보다는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그 모든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바라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형사 조정이 그나마 그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어느 정도 검찰 단계에서
좀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회복적 경찰 활동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그런 이제 순수 이념의 중심이 돼 있는 분들은 그게 무슨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냐. 회복적 사법은, 우선 가해자가 자기 책임을 인정한 위에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 형사조정의 많은 사건은 아직 가해자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점점 이제 관심이 좀 자꾸 비판 일변도로 되면서 관심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오묘한 거지만, 그 아까 얘기한 그 기본적인 이념 자체는 그 뭐 공부 좀 하면은 기초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게 각 그 형사 절차에서 경찰, 검찰, 법원, 형 집행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런 거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뭐 이거 그런 거 아니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더 이상 연구할 게, 어떤 교수들 중에는 아니 회복적 사고 뭐 아직도 더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RJ 포럼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꾸준히 지금 이게 우리 하워드 제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100% 그죠? 회복적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 체계상은 그런 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덜 회복적인 거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그걸 점점 회복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 그거를 좀 그런 시각으로 봐서 말하자면 연구하는 층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고맙게 회복적 사법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는 쪽, 그 말하자면 우리 한국회복적 정의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법 절차에 들어오기 전 단계 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조금씩 이제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뭐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얘기는 다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회복적 사법, 그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회복적 사법적 측면에서 보면 형사 조정이라는 게 제일 그래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더 발전을 하려면 지금 같이 검찰에서 그냥 일부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거를 시각을 넓혀서 경찰의 사건이 오기 전 단계, 그다음에 검찰로 사건이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아주 이 사법 절차로 들어오기 전 단계에 이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형사조정이 거기서 지금 형사조정 성립률이 60%거든요. 10건 중에 6건은 화해가 돼서 끝난단 말이에요. 서로 좋게. 그런데 그거를 굳이 경찰 가서 싸우고 검찰에 가서 싸우고 법원 가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경찰에 가기 전에 예를 들면 각 구청별로 이 형사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또 조금 더 크게 나가면 뭐 갈등조정위원회, 갈등화해조정위원회 이런 거를 좀 각 구청별로 만들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고소하려면 거기 가서 먼저 한번 해보고 거기서 안 되면 고소를 해라. 이런 우리 고소 전치주의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재영 원장님하고도 이제 전에부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이 뭐라 그럴까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이 조금 더 가깝게 지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이 형사 절차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시작이 돼서 범죄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범죄가 되기 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사법 절차가 아니고 그 민간의 그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왕 범죄로 갔더라도 조금 더 빠른 단계에서 여러 사람이 더 그 우리 왜 회복적 사회에 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범죄 피해자 이것도 그죠? 뭐 몇십 년 지나니까 또 뭐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나아질 걸 기대하니까 오늘 여기 이 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한국회복적 정의협회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실천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뭐 제가 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형사조정이 국제 모델이 됐죠? 뭐 그래서 오늘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뭐 형사 조정이 주가 아니고 이제 회복적 사법 전반에 관한 거에서 제가 조정 얘기는 이제 깊이 안 했는데요. 이 형사 조정 그러니까 세계 검사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 검사 협회는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가입을 해서 현직 검사 또는 전직 검사들이 모이는데 말하자면 검사의 유엔 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유엔 총회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검사의 역할이 뭐냐 그런 걸 좀 많이 논의하는데 이 피해자 가해자의 범죄 문제를 화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이게 검사의 임무의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형사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전 세계 검사들이 그 협회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 끝에 이 대한민국에 이 형사조정이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 이렇게 형사조정이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아까 없다 그랬고 아마 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은 제가 과문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꼭 필요는 한데 도대체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냐. 이거를 이제 한 끝에 대한민국이 이게 참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도움을 받아서 2019년인가요? 몇 년 전인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식에 그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각 나라에 전부 권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각 나라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뭐 어디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에 딱 대한민국 대검찰청의 협력을 얻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요새 K자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K 형사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거기에 우리께 모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도 제가 봐서는 그죠? 아직 뭐 발전 도상에 있지만 언젠가는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고유미 선생님께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홍성현 선생님하고 김하영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예, 요 기준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 가해자는 가중 조치가 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 모든 조치가 감해지는 건 아니다. 예, 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유미 선생님 혹시 요게 답이 되셨을까요? 글쎄, 그 어떤 취지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피해자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피해자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아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때 가중되는 그런 저 법률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그 범죄를 예컨대 특정한 범죄들, 성범죄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장애인 자체에 대해서 또 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뭐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피해자 지원하는 그 관점에서는 아마 각 센터나 이런 데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혹시 요 강의 자료를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건 뭐, 네,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두 군데 틀린 거는 그건 좀 수정을 해서 제가 아, 나중에, 왜냐, 아까 날짜가, 예, 설립 날짜요. 날짜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네, 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숫자 같은 게 틀린 게 있으니까 네네. 제가, 어, 예, 그거는 선생님들이 좀 들으셨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혹시 원장님 처음에 우리 인사 말씀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요. 예, 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음,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제가 잠깐 밀리면서 그냥 들으면서 맞고 화면은 조금 나중에 켜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선 교수님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묵묵히 또 그 길을 걸어오신 부분이 이번에 확실히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없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묵묵하게 그 길을 계속 와주셔가지고, 어, 저희는 뭐 사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회복적 정의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제 감히 부를 때 되게 중요한 또, 어, 선구자, 이런 뭐 앞서갔던 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을 늘 격려해 주시고, 민간 영역에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만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협회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리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전에 이제 영국 저희 해외 연수 갈 때 교수님이 같이 오셨었어요. 오셔갖고 그 당시 우리 스태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뭐 어떻게 모시고 다니나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오히려 되게 털털하시고 재밌으셔가지고 저희는 축구도 같이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랬는데 아까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일본어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도 좀 하셨었어요. 학교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뛰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여러 분야에 관심 많으시고 또 인간적으로도 되게 우리가 뭐 이렇게 검사 지금 우리 시대에 좀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고생들도 많이 하고 여러 면접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상도 많이 좀 깨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사실 저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에 고문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적으로 말고 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교수님. 예, 뭐, 저야 뭐 너무 감사하죠. 고문, 어디 아무나 고문하겠습니까? 저를 고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문시켜 드린다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고문한다 그래서 고문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까 우리 김복기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민간 회원들이 많으시니까 회복적 사법 영역과 또 민간 영역인 회복적 정의 이런 분야가 어떻게 서로 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계속 좀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기여해 주실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방향성 잡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무튼 100세 시대니까 뭐 한 30년 넘게 또 남으셨다고 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은 우리 회원들 어찌 보면 회복적 정에 꼭 관심 안 가져도 될 분들인데 되게 관심들도 많으시고 지금 130명 넘는 분들이 이번에 참석하셨거든요. 오늘 이 세미나에. 그래서 우리 회원들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어떤 것이 좋습니다. 좀 해주시면 저희도 또 귀담아 듣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간 이 회복적 정의, 이 좋은 이념이잖아요. 그죠? 이런 좋은 이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굉장히 열심히 강의도 들으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늘 아주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누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뭐 알아주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신 그 마음,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그런 실천 활동을 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더 큰 보람을 느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저도 적극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음. 네, 아, 교수님이 퇴직하시긴 했는데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9월 달을 넘기는 마지막 날에 간신히 이제 교수님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셔서 또 오늘 귀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회복적 정의의 역사가 곧 조균석 교수님의 삶의 어떤 지점들하고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또 협회 고문으로 또 확답을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와 건강하시라고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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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가지 광고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난주에 RJ 저널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아마 문자로 받으셨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편집위원들의 수고로 RJ 저널이 발간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제는 기후 위기와 회복적 정의입니다. 아마 선생님도 관심 있는 주제이실 것 같고요. 되게 좋은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꼭 한번 훑어보시고 10월에도 저희가 RJ 아카데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또 뵐 거고요. 11월 셋째 주가 저희가 매년 기념해서 진행하고 있는 RJ 주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때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날 또 그 기간에는 꼭 스케줄 조절하셔서 좋은 시간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참석하셔서